저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하철에서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은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태연하게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요? 붐비는 지하철 속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샴푸 거품을 내며 씻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현실과 상상 사이를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샴푸를 꺼내더니 거품을 가득 손에 덜어내 머리 위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머리카락을 비벼대는 모습이 마치 집에서 편안하게 샤워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죠. 옆에 서 있던 일행인 남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녀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그 남자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은 샤워볼까지 들고 마치 다음 단계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주변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군거리며 속삭였고 몇몇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여자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황당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하철 안에서 머리를 감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출근길 지하철에서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웃으며 즐기고 있었죠. 샴푸 거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녀는 그 상황을 더 웃기는 장면으로 만들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크게 박장대소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지하철 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영상으로 남기려는 듯이 그녀의 일행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항저우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젊은 남성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었죠. 그 노인은 무작정 배려석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리를 요구했고 남성은 무거운 짐을 들어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우산을 휘두르며 남성을 여러 번 내리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머리를 감는 여자, 우산으로 사람을 때리는 노인,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몇 년 전 제가 항저우에서 중국 공대 교수로 일할 때도 출근길, 지하철은 그 자체로 매일매일 생존 게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 서로 밀치며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난동들. 항상 혼란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잠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윈스턴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매료되어 항저우에 있는 중국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문적 자유는 제한되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무질서와 불안감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점차 실망과 후회로 바뀌었고
결국 더 이상 중국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두 여성이 벌인 살벌한 난투극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난리를 피웠죠. 한 여성은 상대방을 바닥에 눕히고는 머리 위에 올라타서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여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녀는 침을 뱉으며 맞대응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아무도 나서서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죠. 이 모든 사건들이 떠오르자 저는 중국에서 느꼈던 그 끝없는 불안감이 다시 제 가슴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하철에서 머리를 감는 여자의 영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이 나라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나라는 결국 혼란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꼈던 그 불안감은 결국 제가 이곳을 떠날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고 무질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렵고 매 순간이 혼란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던 그 시절, 저는 항상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제가 더 이상 중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준비하며 뉴스를 보고 있던 중 한 충격적인 사건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베이산 공원에서 흉기 난동, 미국인 교수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공원은 제가 가족들과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고 부상을 당한 교수들은 저와 같은 미국인 대학 강사들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상황은 더 끔찍했습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공원을 걷던 중 우연히 미국인 교수 한 명과 어깨를 부딪힌 것에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딪혔다는 이유로 사람을 찌르다니요. 피해자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그 사건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공안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폭력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우발적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였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유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이곳에서 안전할까? 그러던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상하이 지하철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을 때 한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3명이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들은 그저 출근길에 오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용의자는 단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칼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그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3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뉴스를 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도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저 남자 대신 내가 그 칼에 찔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런 폭력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제가, 그리고 제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더구나 그 사건들을 접하고 난 이후 저는 출근길 지하철에 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번엔 내가 그 칼에 찔리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그 부딪힌 외국인 교수들처럼 단지
우연한 접촉만으로 공격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에 시달리며 저는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중국에서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일상다반사였고, 공공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제 미래를 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도 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저를 짓누르는 불안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해.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어. 제 안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다른 나라를 생각했지만 어디에서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국의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곳을 찾으려 했죠. 가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중국을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연락이 온 건 어쩌면 운명 같았습니다. 그날도 뉴스에선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죠. 상하이 지하철에서의 칼부림 사건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 것도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이제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때 제임스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윈스턴, 너 미쳤니? 아직도 중국에 있다고? 도대체 왜 거기서 아직도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의 목소리는 늘 쾌활했지만 이번에는 그 속에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전한 곳이 있는데 너 왜 거기서 아직도 살아?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한국? 사실 한국은 제 머릿속에 거의 떠오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저 중국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죠. 제임스가 처음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선택이려니 했습니다. 중국이 더 많은 기회와 경제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임스는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정말 달라, 윈스턴. 마치 다른 세상 같아.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 여기서는 지하철에서 싸움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도 안 보여.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 그 질서정연함을 보고 있으면 정말 숨이 트이는 기분이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완벽한 나라라고 마치 이상적인 세계처럼 들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임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발견한 사람처럼 한국의 이야기를 끝없이 풀어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싸움은커녕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해. 교통체계도 완벽하고 거리에 경찰이 항상 있어서 치안도 아주 철저해. 모두가 평온하게 출퇴근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처리돼. 한번 경험해보면 내가 왜 진작 한국으로 오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될걸. 그의 말은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명하는 한국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기 때문이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무질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를 폭력 사건들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그런 혼란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제임스는 그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그곳에 와보라고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너도 한번 와봐. 직접 경험해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불안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느낄 거야. 가족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어. 아이들도 여기선 정말 안전해. 학교도 좋고 교육도 뛰어나. 너 중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 가족들 생각도 해봐. 그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매일같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보는 아내의 눈빛도, 아이들이 외출할 때마다 걱정하는 표정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제 귀에 점점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말로 그곳이 우리가 찾던 답일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론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지내면서 느낀 건 아시아 전반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제임스가 아무리 한국을 칭송한다고 해도 그곳도 아마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임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묘사한 한국은 마치 환상 속에나 나올 법한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곳이었습니다. 제임스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게 답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것. 그동안의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날이 지쳐가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임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임스, 주말에 나랑 내 가족이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그는 대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너희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놀랄지 상상도 못할 거야. 나랑 가족들이 여기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왜 그동안 중국에 머물러 있었는지 스스로 원망할걸.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가슴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맴돌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제임스가 묘사한 한국이 정말 그토록 완벽한 곳일까? 혹시 그도 나처럼 과장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건 아닐까? 만약 한국이 그저 또 다른 실망이라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모든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비행기는 서서히 이륙했고 창밖으로 중국의 대지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온몸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가진 기묘한 평화로움을 감지할 수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평온함은 도시로 들어서자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도로 위를 오가는 차량들은 규칙을 정확히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사람들 역시 서두르는 법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공공장소에서 웃음소리와 가벼운 대화만이 들릴 뿐 소란스러움이나 싸움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서울 도심 곳곳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보았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중국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제임스는 우리를 데리고 서울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는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제임스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를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넓게 펼쳐진 캠퍼스는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마치 미래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설 하나하나가 최첨단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건물의 디자인은 세련됐고 모든 공간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학이야?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긴 그저 시작일 뿐이야. 한국의 대학들은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이야. 미국의 명문 대학과도 비교해 볼 만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작스러운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중국에서만 기회를 찾으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나라가 가까이 있었는데도 나는 왜 그토록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을까요? 한국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곳이다. 다음 날 제임스는 우리를 더 많은 대학 캠퍼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첫날 본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고 캠퍼스 내에서 질서정연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도 연구실도 도서관도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미국에서 봤던 대학들보다 더 정교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제 아내도 아이들도 한국에 대한 인상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의 깨끗한 공원과 안전한 거리에서 마음껏 뛰어놀았고 아내는 이곳의 평온함과 질서정연한 모습에 깊이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곳을 마치 새로운 안식처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곳이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찾던 곳일까?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윈스턴, 이곳은 완벽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안전하고 평화롭고 깨끗해. 아이들도 여기서라면 마음 놓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할 곳입니다. 제임스 덕분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역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로 오는 거 맞지? 이제 우리도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기다려온 해방구였죠. 다음 날 아침, 제임스와 다시 만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한국에 잘 정착해 있었고 한국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교수들에 대한 존중이 정말 대단해. 학생들은 엄청나게 성실하고 연구 환경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어. 중국에서는 자원이나 환경의 한계 때문에 힘들었잖아. 여기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일 불안과 싸우며 연구와 강의를 병행했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제임스는 우리에게 몇몇 한국 대학들과의 연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학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외국인 교수들을 환영하는지에 대해 말하며 그 과정이 얼마나 원활한지 설명했습니다. 윈스턴, 내가 원한다면 내가 바로 몇 군데의 대학과 이야기해 볼 수 있어.
넌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로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걸.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혼돈과 불안은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었죠. 제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제임스 덕분에 저는 몇몇 한국 대학과의 면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에서 받은 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각 대학들은 저에게 교수직을 제안하며 한국에서의 연구와 교육 환경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외국인 교수에게 얼마나 배려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느끼며 한국이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그곳이 우리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중국의 대지 위로 다시 착륙할 때 저는 그곳이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담을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졌던 반면 중국은 다시금 우리를 불안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그 며칠은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고 돌아온 중국에서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혼잡한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이유가 없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지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덕분에 한국 대학들과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안정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우리는 짐을 싸면서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뒤로 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번 이륙할 때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밝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떨어지세요. 물러나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드로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나는 그를 지켜보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열광하며 그를 향해 소리쳤지만 나는 오직 그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페드로를 향해 질주했고 나의 심장은 그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페드로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직감하고 그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 남자의 손이 페드로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 외침은 소란 속에 묻혀버렸고 팬들의 환호성은 나의 경고를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자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새도 없이 마르코스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르코스는 나보다 더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팔을 비틀어 페드로로부터 떼어냈고 나는 그의 도움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페드로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경호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내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마르코스가 없었다면 나는 과연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건은 내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페드로가 무사히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나와 마르코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사는 나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페드로는 우리의 노력을 고맙게 여겼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토니오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경호원으로 어린 시절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제가 경호원으로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이고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한계를 절실히 느낀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페드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페드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고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오르며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도 중요한 순간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의 동료 마르코스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르코스는 나보다 더 많은 경호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그는 나에게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르코스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레버리라는 동료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레버리는 중국에서의 경호 임무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나는 다시 훈련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신을 단련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팀은 페드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페드로의 일정에 맞춰 사전 답사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팀의 팀워크는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대형 축구 경기에서 페드로를 보호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중국은 특히 경호가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번 임무는 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임무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철저한 경호 계획을 세웠습니다. 페드로의 안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고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마르코스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팀을 이끌었고 그의 경험과 노련함은 우리 팀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호를 위한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당일 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상태로 페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경기장은 팬들로 가득 찼고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호 임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페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페드로는 안전하게 경기를 마쳤고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팀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임무는 나에게 다시 한번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경호원으로서의 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임무를 위해 준비해야 했고 곧바로 한국에서 페드로를 보호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이었고, 우리는 그 도전에 맞서기 위해 다시 한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내가 경호 임무를 수행했던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호 임무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나는 이곳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팬들은 무질서하게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나는 이곳에서의 임무가 다른 어떤 임무와도 다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페드로를 보호하는 임무는 한국에서 더욱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팬들은 열정적이었지만 페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그의 사인을 기다렸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팬들은 마치 경호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점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는 내가 경호원으로서 느끼던 부담을 덜어주었고 그들의 배려심은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마르코스와 레버리 그리고 나는 페드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고급 한우 식당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나는 한국의 요리와 서비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는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마르코스는 특히 한우의 맛에 매료되어 여러 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마르코스는 한국의 문화와 명소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우리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매우 유익했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순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해수라는 한국인 통역사 겸 가이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수는 우리에게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 설명해주며 한국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나 가이드를 넘어서 한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수와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배려와 예의가 단지 거칠애가 아닌 그들의 깊은 전통과 가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수와 함께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그녀의 안내로 한국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수가 추천한 한우 식당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맛을 깊이 음미하며 한국인들의 섬세함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호 임무는 거의 휴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하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을 크게 심어주었고 경호원으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나는 한국이 왜 요즘 유명인들 사이에서 필수 방문지로 떠오르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섦과 긴장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호 임무는 단순히 직업적인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삶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상당한 긴장감과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팬들과 사람들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지만 질서정연했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특히 혜수와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나 가이드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혜수는 우리에게 한국의 문화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그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과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배려와 예의가 단지 거칠애가 아닌 그들의 깊은 전통과 가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 순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행동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신은 내가 경호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팬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는 경호원으로서의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경호를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로만 생각해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경호의 본질이 단지 힘으로 사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느낀 이 깊은 존중과 배려는 앞으로 내가 경호원으로서 일을 할 때 나의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나의 경호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경호를 단지 물리적인 보호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호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혜수와 나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속담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었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혜수는 이 속담이 단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힘과 강인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도전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르코스와 레버리와 함께 한국을 떠나며 우리는 모두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경호원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경호 철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앞으로의 임무에서 그것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한 후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경호 철학은 이제 단지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